2010년대부터 통합사례관리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복지허브와 그리고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서 아마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분이 뭔가를 자꾸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한데, 오늘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운영주체의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너무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체적인 판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뭐 이거에 대해 지층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긴 하지만 뭐 지역사회복지로 할 것이냐, 사회복지 사업으로 할 것이냐, 사회복지 서비스로 할 것이냐, 사회 서비스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의 결론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부르는 게 가장 무난하겠다고 하니까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쟁점이 되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문제가 뭐냐,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단위와 주체별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으로 좀 시달려 보려고 합니다. 발제 시간을 40분 주셨으니까 제가 이 많은 주제를 다루는데 말이 좀 빠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옛날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신 내용이니까. 우리나라 지역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해방과 그 전쟁통의 해외 원조 기관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시작해서 그것의 역할들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받으면서 시작했었죠. 그 역할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전쟁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전쟁 고아나 위망인이나 갈 곳 없는 노인분들, 장애인,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하지 않고 민간한테 맡겼다는 게 첫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변화들은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 중심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발달됐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제 그 예산 규모로 보면은 그 예전에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데에 들어간 국가 지원 규모는 몇천억 규모인데, 이미 저 장기요양보험이나 바우처 서비스의 규모는 수조 원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역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복지의 비중의 면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복지, 제도화된 사회 서비스가 전통적인 복지 서비스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사실상 이제 우리 사회도 급격하게 변했죠.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에는 애 볼 사람 있으면 이모 삼촌 다 볼 수 있고, 누가 아파도 뭐 돌볼 사람 다 있었지만, 지금 1, 2인 가족이 주된 가구 형태에서는 누가 아프면 그건 바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제가 안 됐던 건 또 지금의 문제가 되고, 특히나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라든지 이 젠더 이슈가 부각될수록 더 이상 가족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으니까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 높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사회 서비스가 폭증하는 상황. 사실상 지금 그 정부의 사회 서비스 개수만 따져도 240가지가 넘습니다. 전체 사회보장 사업은 360가지가 넘고요. 지역사회에서 지역 자체 사업만 따져도 각 시군구당 500여 가지의 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 500여 가지가 뭐가 얼마큼 있는지. 그만큼 엉뚱하게 좀 돌아가는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편을 하겠다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했었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개편 사업도 했었고, 또 뭡니까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도 도입됐고, 동복지 허브화도 있고, 서울시 같은 거 착동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은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뭔가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전자체계 개혁 모델은 사실상 중앙정부나 어떤 기획에 의해서 출현했다기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자체 명들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도 지자체가 출현한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듯이 민간에게 맡겨졌던 복지에 점점 공공의 역할들을 확대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이제 통합사회관리부처는 직접 공공이 직접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 지표 같은 게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이후에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시군구 단위로 복지의 성과, 그러니까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얼마나 보육에 이 책임져지고 있고 노인의 자립생활이 보장되고 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장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표화시키는 작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한 것보다 빠르진 않지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면은 이것이 한번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가 몇 등부터 몇 등까지 확 순위가 매겨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예전에 제도와 이전의 사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라고 우리가 흔히 칭했던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취약계층 중심이었고 사실상 생계 문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저소득층이었죠. 대상이 되는 것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 시혜 중심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는 각각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받은 복지기관의 몫이었지 국가가 그걸 보장하거나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전혀 아니었죠. 받으면 고맙지만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방향은 모든 주민의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생계 문제가 아닌 그 생활에 대한 보장 문제, 그리고 임의적 시혜가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된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로 지역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실현되고 있는 지금 두 번째 문제지만 이런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복지를 협소한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에서 나이 들기는 단순히 어떤 생계 문제나 뭐 무료 식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관계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립생활 운동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얼마 해주고 뭐 재활 서비스를 얼마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누리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니까 이거는 절대로 협소한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도적 보장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민간의 역할 분담에도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왜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변화를 하든 이제 그런 것 같아라고 하실 수 있으면서도 왜 그러면 각 주체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은 김영준 교수님이 구분하시듯이 그 전통적인 시설 위탁의 1세대, 그 다음에 복지관 중심의 2세대, 그리고 제도화된 서비스 중심의 3세대가 출연을 했는데 그럼 1세대, 2세대, 3세대로 정책 변화가 하면서 1세대와 2세대가 3세대에 맞게 재편되거나 재구조화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세대에 있는 상태에서 2세대가 얹혀지고 2세대에 있는 상태에서 3세대가 그냥 얹혀지니까 그럼 1세대, 2세대는 다 뭐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 정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를 꼽는 거죠. 오늘 얘기할 주제와 관련된 거. 하나가 사회 서비스원이고 하나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금은 행자부 주도로 주민주도 공공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열심히 미시고 계시는 커뮤니티 케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제 사회서비스원의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의 배경은 제도화된 사회서비스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죠.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출범했을 때 가장 복지부에서 걱정했던 것은 과연 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국가가 확보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이거를 민간 시장을 막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이 과정에서 지금 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진보 진영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계시는데 본인은 거부하고 계시는 유시민 장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굴뚝산업으로 돈 버는 때 끝났습니다. 어서 장기요양에서 돈 많이 버세요라고 선전하고 다니셨었어요. 그러한 것에 힘입었는지 장기요양 기관들이 폭증했죠. 그래서 사실상 복지부로서는 가장 큰 짐을 덜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당 경쟁의 문제, 영세기관의 영향 문제. 그래서 막 그 줄 돈 안 주고 또 요양보호사 분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겪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서비스의 질의 문제로 나타나고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너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과당 경쟁으로 편법과 또 불법 사이로 자꾸 오다가다 보니까 어떤 수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있었고, 그래서 회계 투명성이나 운영 구조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민간 일변도의 시장 구조에서 공공의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 문제의식이 생겼고, 그걸 위해서 그걸 할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공단,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산정하고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윤순 법률안으로 상정이 됐고 오늘 공청회를 하는 걸로 들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엄청 저는 이것저것에서 막 사회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저도 동의를 해요. 공공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그거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통제가 그 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왜 별도의 기관을 세워서 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사회서비스 제도화된 사회서비스를 보면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을 얘기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일 대표적이지만 그거 말고 종합돌봄, 기본돌봄, 재가복지 무슨 친구 만들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국가의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다양한 그 정책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노인의 돌봄의 문제는 어떤 제도가 어떻게 책임지는 거냐고 얘기했을 때 사실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했다고 해서 장기요양 그 건강보험공단이 이 노인이 우리가 안 돌봐주면은 큰일 나니까 뭐 일본의 시정촌에서 하는 것처럼 좀 등급 인정 안 나와도 이걸 적어갖고 그래도 이게 대안이 없으니까 보호해줄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우리 안 되면 종합보험 빌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등급에 판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다른 해외에는 그런 식으로 제도적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제도가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기본 조건이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장기요양에서 점수 되면 인, 점수 안 되면 아웃 되는데 자꾸 민원 발생하면 그냥 등급에 찍어주고 지자체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돌봄하고 종합돌봄은 뭐냐? 종합돌봄은 또 소득 기준이 있죠. 또 기본돌봄은 또 독거여야 돼요. 제가 노인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제가 되니까 각각 서비스의 그 위상도 다를 뿐더러 기준도 다 다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존재하는데 서로 밀어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노인의 돌봄을 책임을 주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머지는 그래도 지자체에 관할하에 있지만 장기요양이라는 큰 중심제도가 건강보험공단은 이원화되어 있죠. 장애인 돌봄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 지원의 수급권 결정은 지자체가 여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조사를 국민연금공단이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서 구청에 대고 왜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은 거기서는 연금공단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연금공단과는 그거는 그 구청 수자위에서 수급과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책임 아니라고 합니다. 책임 안 지는 거죠. 근데 거기다 또 뭘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공단, 연금공단, 지자체로 3분되어 있는 구조를 4분 구조로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려면 사회서비스원이 책임지는 범위를 명확히 하자.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공급기관이면 사회서비스 공급공단이라고 하든지 사회서비스 공급원이라고 하든지 제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회서비스는 일반 이름으로 얘기하면 마치 사회서비스원이 다 책임지는 것 같은 또 다른 책임성의 분절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전국 최초로 출범한 대구 사회서비스원의 버젓이 부처님께
지역사회 돌봄 이제 우리가 책임집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사회서비스 이사인데 그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책임을 가진 이사회에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에 대구시장이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회서비스는 대구시 예산 받아서 하는데 사회서비스에 제대로 돌봄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구시가 출연금 줬으니까 간섭은 하겠지만 자기가 책임 그 거버넌스 구조에 안 들어오니까 책임질 일도 없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단지 신경을 쓰는 거는 옛날에 그 영세 기관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고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는 논리는 사회서비스는 관계등 중에 서비스니까 근로조건이 나아지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회 말고는 없어요. 근데 국내 연구 결과에서 공공이 공급하면 서비스질이 반드시 좋느냐? 사실 그런 확증적인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조하는 거는 그 서비스 제공기관이 활동하는 그 조건들, 제도적 조건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책임지는 공적 그 관리기관의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등록하는 기관들이 다 독립재산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독립재산제로 하면 민간기관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자기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수가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말 공적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최저임금 오르고 주휴수당 주면은 솔직히 우리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 얘기가 없고 그러면 광역에 설치한다고 해도 뭐 광역에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럼 지역사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광역의 사회서비스원이 있고 오히려 광역이 종합재가센터 시군구단이 그 분원으로 내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기초지자체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특히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동복지 허브화가 서울시의 착동의 버전으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착동도 제가 엄청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데 참여연대 출신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정말 잘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막 공무원을 2배나 확대해갖고 막 과감하게 한다고 해서 와 진짜 뭔가 제대로 되나보다 했더니 봤더니 너무나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서 솔직히 저도 상처받아서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저기 들으시는 분들 뭐 상처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찾아가는 복지 필요합니다. 제가 복지 뭐 커뮤니티케어 얘기할 때 찾아가는 건 정말 필요하죠. 그럼 찾아간다는 거에서 필요한 거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서비스가. 근데 착동해서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해놓고 하는 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세 아동 65세 이상 노인을 보편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전수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뭐 노인분들이야 외로우시니까 방문율 60% 정도라도 나오지만 출산 가정은 5%가 안 나옵니다. 공무원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 모아놓고 FDI라니까 그분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분은 뭐 갖고 가요? 파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구에서는 혁신 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야 드디어 사건이 변화한다고 찾아봤더니 어느 구에서 방문할 때마다 방문하는 가구마다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산타입니까? 그렇게 왜 할까? 그게 이제 저도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파 세모녀가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었어요. 동상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적인 작동 방식이 굉장히 내재적이에요. 그러니까 큰 딸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다시는 안 갑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통합사례관리 이용자 30케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사해봤는데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그 통합사례관리나 찾아가는 복지에서 발굴되기 전에 이미 동사무소로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같으면 한 번씩은 갑니다. 근데 가서 듣는 얘기가 뭐 조금이라도 안 되고서 안 돼요 하고 그냥
저 지침이나 보여주고 집에 돌려보내니까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나 이 행정 자체가 배제적으로 작동하는데 배제하는 것 따로 있고 찾아가는 것 따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저는 굉장한 의의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검증은 안 했지만 30, 40, 50대 자살률이 떨어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지 허브화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30케이스를 얘기할 때 그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정말 절박한 동사무소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를 절박할 때 찾아가는 게 상당 비중이 준비를 하고 갑니다. 번개탄이라도 사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부당하면 생을 끝낼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 통합사례관리사를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일반 공무원은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했는데 이분들은 뭐라도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분들이 최소한 목숨을 건집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봐요. 그것만 해도 뭐 어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워낙 기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거에 못 미치는 문제인데 근데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연계되는 서비스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공공사업이니까 공공서비스가 연결되고 공공급여가 연결되잖아요. 근데 대다수는 민간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과 조직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더더군다나 비정규직이고 공무원조차도 다른 담당자가 다 다른 그 수백 가지 급여를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도 긴급급여, 긴급복지 아니면 바우처 몇 가지 정도.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학용품 들어오면 학용품 필요한 사람 적어줬다가 학용품 드리고 겨울로 들어오면 겨울로 필요한 거 적어놨다가 겨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례관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례를 막 종합적으로 욕구에서 욕구에만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사례 욕구 파악도 그냥 알아서 해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서비스나 자원이 들어갈 때마다 그때그때 연결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하고 거리가 약간이라도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었거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착동을 하면서 가장 좀 더 걱정됐던 건 뭐냐면 이 주민자치나 공동체 사업하고 복지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착동으로 막 유입되면서 착동의 공동체와 복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갈등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공동체 운동에 집중하시면 물론 공동체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자치 역량을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그 자치로 이제 승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분들이 자꾸 복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복지는 주민을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화시킨다는 거죠.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복지가 어떤 복지인데 객체가 공짜로 받아먹을 수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주체화가 되어야 한두 가지를 따내는 게 우리나라 복지거든요.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10명의 도둑을 놓쳐야 되는 게 우리나라 복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부정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10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체가 돼서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처참한지를 끈질기게 증명해내야 편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복지인데 그걸 어떻게 객체화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서유럽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복지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복지를 배제하는데 그러면은 뭐냐? 그 최대치 기본권을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내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걸 주민자치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건 중세시대 때나 하는 얘기지. 농경사회나 현대 자본주의 복지국가 사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이 바람직한 양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얘기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뭐냐? 결국 불이익 돕게 하자는 거예요. 복지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질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못하는 영역을 자치로 푼다라고 명확하게 구분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복지는 객체화시키는 거고 의존성을 만드는 거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혼돈되는 게 훨씬 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말씀드릴 텐데 커뮤니티 케어는 뭐 올해 작년에 굉장히 뜨거운 그 이슈였고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이 8개 시범사업지역이 발표가 드디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드디어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는 거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1세대, 2세대, 3세대 구분 없이 계속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라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머지는 소득보장이라는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달려있는데 서비스부는 서비스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서비스가 뭐를 위한 거냐고요? 그게 없어요, 다시. 근데 커뮤니티 케어는 그런 서비스의 정책적 지향성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전략을 표현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부에서 얘기했듯이 돌봄에 필요한 주인은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 서비스를 드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자아실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굉장히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포괄적인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족해야 되는 건 3가지입니다. 시설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시설에 집어넣는다는 건 단순히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삶 자체가 집단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간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장애 그 거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받게 됐지만 그 예로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깔끔하고 매 식당마다 일식 3찬씩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생일날에는 원하는 거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365일 중에 364일은 자기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설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다 맞춰주려면 시설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시설에 있는 이상 시설이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시설이라는 체제 자체가 개인을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내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곳에서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하려면 시설이라는 체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역사회, 인간으로서의 삶을 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나와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위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왜 그동안 시설에 사람들을 집어넣느냐? 그게 비용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냥 시설 안의 일이지 지역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치워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이용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다 해결돼요. 지역사회에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서비스를 다 전환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시각장애인이다. 무슨 옷이 맞는지 모른다. 누군가 봐줘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럼 누군가가 밥을 해주던가 내가 하던가 할 수 있게 해주던가 해줘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맞춰서 이동 서비스라도 오고 해줘야 돼요. 네? 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되는데 목욕을 못 해요. 목욕 서비스가 없어서. 그럼 이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시설 가민입니다.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동 서비스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시설이랑 뭐가 달라요? 하루 종일 갇혀 지낼 수밖에 없어요. 밥 하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쌀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장을 못 봐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가 빠져 적당히 해주는 걸로는 지역 커뮤니티 케어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가 지역사회 관계와 참여까지 가능해요. 지역사회에서 한다는 게 그건 겁니다. 인간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체계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요양 해봤자 하루에 4시간이에요. 4시간에 해당하는 1등급은 거의 와상 환자에 가깝습니다. 와상 환자가 4시간 서비스 받는다고 시설 갈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같이 결합돼야 되는데 돌봄 서비스는 중복되니까 안 돼요.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것도 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활동 지원 24시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안전 확보라든지 아니면 보장구 서비스가 해야 되는데 보장구 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에도 보장구 서비스가 있고 재활병원에도 보장구 서비스가 있고 시군구에도 보장구 서비스가 있고 바우처에도 보장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많으니까 보장되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건강급여 물 보청기 많이 보이시죠? 건강급여에 구멍을 틈타서 보청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청기에 끼어가지고 귀 못 드시는 분이 다 보청기 끼어요. 무료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보장구들을 다 어떤 보장구 또 안 돼요. 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보장구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보험급여에서 되는 거 해주면 되는 거고 재활병에서 되는 거 해주면 되는 거고 시군구에서 되는 거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보장과 뭔가를 실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는 수백 가지의 제도들이 각각의 제도마다 다 기준과 동작 방식과 전달 체계와 담당자와 담당 기관이 다 달랐어요. 그런 것을 일일이 사람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규정한 게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본질적 속성은 역진적이라고 봅니다. 왜? 물론 욕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끈질기게 자기의 욕구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회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욕구가 없는데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욕구가 있는 이상 더 정보력 있고 발 빠르고 네트워크 있고 감각 있는 사람이 많은 복지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배제되고 한 사람은 더 전달책이 안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느끼는 정말 슬픈 진실이 뭐냐면 오히려 현장 사회복지사분들이 당사자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 여러분들이 보는 분은 어떤 분? 굉장히 예절 빠른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다 다르니까 일일이 다 찾아내야 돼요. 정말 악착같아요. 정말 주체해야 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배제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가 배분될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선도사업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만우절 했는데 만우절 농담 수준이라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금 지방비 1:1 매칭되는데 사업 규모가 각 노인, 장애인, 담당자분은 20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커뮤니티 케어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럼 200원도 엄청 충분하게 보장했냐, 뭐 100만 원 수준 뭐 이런 거니까 사실상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정책적 투자를 가지고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 그럼 사실상 받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할 때부터 정말로 이거 안 받아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지역 영향을 쌓은 지역만이 이거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지역에서 정말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재편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도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를 보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의 위탁기관이 공급한다는 형식적인 공공성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정말 주민의 기본권에 맞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내용적 공공성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거고 오히려 공적 책임성이 분절돼서 공적 책임성, 더 근본적인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원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듯이 민간이 못하니까, 민간이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줬기 때문에 그걸로 또 상처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이 꼭 지금 전통적인 민간 영역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는데도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거죠.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적 구조를 오히려 그대로 두고 있고 오히려 분자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름 붙인 서비스를 추가하면 그 전자책의 본질적 역진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받는 사람은 더 받겠죠. 못 받는 사람은 대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잘못해도 탈시설 같은 경우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갔는데 아까처럼 이가 빠진 서비스 체계가 그대로 있으면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공공사업이지만 사실상 민간적인 보건체계 한쪽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건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